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중국은 춘절이라고 하는 구정설 연휴를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시점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뭐 동계올림픽 분위기도 별로 안 나고 그냥 중국 분들도 대부분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그런 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차코페페 채널을 운영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큰 문제에 지금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만으로 2년이 넘게 한국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는 한국에서 지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뭐가 다른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잘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코페페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참 굉장히 많은 영감들을 얻었었는데요. 지금 한국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 대한 감이 실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거는 많이 알면 알수록 이 한국에 대한 감이 없다 보니까 뭐가 다른지가 잘 안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더 서울에 있는 저희 그 회사 사람들하고 얘기도 더 해보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하고도 더 얘기해보고 한국 프로그램도 좀 더 보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는요, 2022년 2월 6일 일요일 날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TV를 보면은 한국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 어떤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근저가 되는 것은 한국식 어떤 상명하복 문화라고 할까요? 어떤 그 갑질이라고 할까요? 혹은 위에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밑에서 막 알아서 하는, 근데 그런 것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가 확실히 기저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갑질 문화, 막 때리고 이러기까지 하는 이런 문화가 저는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왔다고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정작 일본에서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대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중국에 살고 있잖아요. 중국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만 지금 생기게 된 어떤 요런 문화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해외 다양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에 살고 있는 어떤 그 한국인 교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를 어떤 해결하는 데에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을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점들은 중국 거를 우리가 좀 받아들여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턱대고 중국이랑 똑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똑같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미국과 서구 선진국들에게서 배우는 데에 많이 소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이 서구 선진국들에게서도 안 좋은 점들은 우리가 가려서 배우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보면서 우리한테 맞춰서 조금 배우는, 참고하는 그런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중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제가 봤을 때에는요, 우리가 중국에게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내용이 조금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에 적합한 민주적인 문화가 중국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중국에게서 뭘 배우자라고 하면서 민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서 오래 사신 한국 분들은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한국에 계시면서 중국 상황을 잘 모르거나 언론이나 책으로만 접했거나 혹은 잠시 한 몇 달 정도 살았던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과 논쟁을 하는데 많이 지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요, 약간 변형된 북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이떤 공산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독재 정권이 막 사람들을 막 세뇌시키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세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다. 약간 요런 식의 굉장히 이제 근거를 알 수 없는 이미지인데, 제가 봤을 때 근거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어떤 체제를 수립을 하는데 가장 큰 공을 했던 황장엽 씨가 옛날에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황장엽 씨는 북한은 봉건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근대적인 어떤 제도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국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북한이라는 존재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다라고선 거의 등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선진국들은요,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또 오해가 생길까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뭐 좋다,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다면 참고를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저한테 중국말로 지혜즈라고 하고 가지 요리를 좋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가지 요리를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넌 뭐 가지를 좋아해? 나 가지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안타깝다. 나는 가지 요리를 좋아해서 너랑 같이 먹고 싶었는데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둘 다 속으로 이제 반대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가지 요리를 한국에서는 이게 뭐 절이거나 무쳐서 먹잖아요. 중국은 가지를 튀겨서 먹습니다. 근데 가지라는 게 기름에 튀겼을 때 이게 맛이 기가 막힌 맛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살아가는 데에 가지 요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먹는 요리니까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식적인 생각입니까? 제가 이제 하다가 가지가 조금 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 먹을까 그러다 그래 그렇게 튀겨 먹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요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거를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좀 살다 보면은 한국 분들 중에 중국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있으세요. 뭐냐면 약간 한국식의 갑질 문화가 본인도 모르게 나오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집에 무슨 뭐 설치 기사가 오신다든지 아니면 수리하시는 분이 오실 때에 굉장히 하대를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그 영역에 있어서 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사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영역에서는 저 사람이 전문가고 저 사람이 자기 시간을 내서 나를 도와주러 왔으니까 저 사람한테 일단 최대한 내가 뭐 적어도 해를 끼치지는 말자 이런 식인데 한국 분들은 막 이렇게 무슨 하인한테 지시하듯이 막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 이런 엔지니어 공인분들께서 화가 나가지고 나 여기 안 오겠다 그러면 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황당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황당했는데 거기서 어떤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거기서 역시 중국은 굉장히 믿을 수가 없는 나라구나, 혹은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외국인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거 사례를 많이 보면서 이게 문화가 정말 다르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제 주변에 중국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얘기를 하면은 일단 그런 어떤 뭐 수리 설치기사 하시는 분들은요, 솔직히 학력이 높은 분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뭘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자존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자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겁니다. 한편에 이제 우리나라는 한번 뭐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저놈은 아주 뭐 실패한 놈이다, 절대 저런 놈처럼 사면 안 된다, 약간 요런 식의 사고를 하면서 굉장히 하대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정치적인 거 말고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의 민주적인 문화는 제가 봤을 때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을 보다가 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께서 본인 누나가 독일에서 마트에 갔는데 메르켈 총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똑같이 장을 보고 있더라. 그런데 깜짝 놀랐는데
독일 사람들도 아, 총리 왔구나 하고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걸 보고 더 놀랬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조금 저런 식으로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초콜릿을 먹다가 갑자기 귤을 먹으면 이제 귤의 단맛이 안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내용들을 배우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를 고려하면서 그 좋은 걸 받는 게 중요한데요. 아마 똑같은 일을 한국에서 하면은 총리나 대통령이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독일은 이제 그 정도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도 뭐 지가 총리면 총리지 뭐 줄 서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멀리 서양에서 찾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서 발전된 어떤 민주적인 문화를 우리가 상당히 조금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중국의 문화라는 거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특이한 문화가 와버리면은요 굉장히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이게 희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큰 나라들이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14억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느꼈을 때 이게 그래도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판단한 뭐가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그런 거를 조금 참고해서 우리가 배울 거 좀 배우자. 이런 게 조금 더 우리한테 조금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중국한테 좀 배웠으면 하는 거는요. 이 남녀평등 분야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중국이 남녀평등 분야의 선진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남자도 있는 거고 굉장히 비상식적인 여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비중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굉장히 잘 존중을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조금 더 남자들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들이 조금 여자한테 양보를 많이 하는 문화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어차피 남녀가 마찰을 일으킨다면 남자가 조금 양보를 해주는 게 전체적으로 더 낫더라.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가 돼 있다라는 그런 문화임을 느낍니다. 자, 이 남녀평등과 관련한 것도요, 저는 우리가 서구 선진국들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조금 위험하고, 역시 참고는 하겠지만, 중국 것도 조금 더 참고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면은, 저는 이제 가정 내에서 남편이 이제 아빠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남녀평등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여성들이 이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시각도 한국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만, 아빠들이 굉장히 좀 섭섭한 부분들이 저는 아무래도 좀 더 먼저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굉장히 이제 회사랄까요? 조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위치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나면 집안 내에서도 친척들 관계에서도 굉장히 좀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제 애들이 장성을 하고 장성한 애들은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가 필요할 때 아빠는 한 번도 함께 있어준 적이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빠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이제 봉지커피를 타먹으면서 괜히 살았어 뭐 약간 이런 문화가 조금 우리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픈데 저는 이게 중국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중국 아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중국의 아빠들은요, 일단 집에서 자기가 하는 가사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이거를 내가 뭐 봉사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분도 별로 없고 심지어 여기에 좀 재미를 붙이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자녀들이 봤을 때 아빠가 저걸 했다, 내가 어렸을 때 쭉 봤다, 이게 지금 남는 부분들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아빠들도 요새 이제 그 한국하고 똑같은 게 어떤 조직에서 자기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어디를 좀 돌아다닌다든지요. 아니면은 애들한테 어떤 기회를 준다든지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 있는 아빠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조금 참고를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세 번째로 제가 중국한테서 좀 이런 거는 좀 배워보자 라고 하는 건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어떤 자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념이 너무 없고 실용만 너무 따지는 나라다. 그러면 우리나라 좀 이념이 부족한데?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실용주의적인 거는 별로 안 보고 이념적인 세체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용적인 거를 보는 거를 조금 보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 그 LG라는 대기업 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저녁에도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계속 이러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저하고 이제 하나둘 얘기를 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아내가 이제 한국 살 때 얘기해요. 그러더니 자기 생각에는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뭘 문제냐?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뭐 이러고 있더니 일단 그러면 이 회사를 최대한 오래 다니면 몇 살까지 다닐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숨이 탁 막혔어요. 약간 불안은 했지만 한 번도 정면으로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글쎄 뭐 한 50살 넘으면 많이 다닌 거 아닐까?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애들 나이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데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뭐 어떤 특별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저기서 무슨 물건 파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분들은 애들이 몇 살이 되든 간에 본인만 건강하면 계속 할 수 있다. 근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는 회사에서 그만하라고 그러면 그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 뜨고 듣다 보니까 본인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구조라면은 업무 강도를 낮춰주든지 그래서 평소에 그 50세 이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것은 너무 어떤 그 몸을 혹사를 하는데 그만한 대가가 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맞지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저는 이제 제 머릿속에는 같이 일하는 특히 이제 직장 상사분들이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낸다는 걸 계속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제법 강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념적인 접근인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이었던 제 아내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상황을 봤던 거죠.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 시장이 가장 큰 나라가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막 뭐 유튜브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막 올리는 거랑 한국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유튜브 올리는 거를 제가 다 봐요. 다 보는데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명확한 차이가 뭐냐면요.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실용적이에요. 자,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이 자동차의 어떤 그 기술력, 스펙, 이 자동차가 얼마나 뛰어난 차인가 이런 거를 가지고 보거든요. 자,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다분히 유럽 그것도 특정 국가를 얘기를 하면 독일이라는 나라에 이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운전하는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제가 이제 독일을 출장을 한번 가봤더니 기본 국도에서도 이 사람들은요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아우토반이라는 그 속도가 무제한이라는 어떤 구간이 있다고 해요. 거기서는요 진짜 자기 실력대로 하고 차가 그냥 무한대로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운전면허를 따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이 운전을 조심해서 하는 그런 어떤 이 자동차 문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자동차 성능을 낼 일이 과연 많은가?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한편 중국은 자동차 문화가 어떠냐면요. 제가 살아보니까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아무리 길어야 한 개 성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을 벗어나서 성이 한 두세 개 정도까지는 고속철, 또 그거를 넘어가면 비행기,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좀 세분화가 돼 있던데요. 자동차로 간다고 해도 중국은 이제 그 CCTV라고 해서요, 속도가 어느 정도를 넘어버리거나 뭐 선을 밟거나 이러면요, 바로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점이 심해지면 바로 면허가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새벽이고 뭐고 간에 신호를 지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는 중국은 고성능 차량이 필요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SUV가 정말로 맞아요. 왜냐면 유럽은 고성능 차가 속도가 빠르게 운전을 하려면 차가 컨트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가 높은 차보다는 낮은 차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SUV보다는 외관 형태의 차량이 더 맞죠. 근데 중국은 그렇게 빨리 달릴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말하는 이제 GT라고, 그 그랜드 투어라고 차 한 대로 유럽 대륙을 다 다니고 이러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도 그런 것도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속도가 아무리 빨라야 한 100km? 요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국은. 자, 그러면 SUV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조금 이제 돈을 쓰고 싶다 그러면 남들 보기에 좋은 어떤 그 브랜드랄까요? 이런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국산 차량들은 또 거기에 포커스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고려를 하겠지만 표면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중시하는 기준이 차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동의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역시 우리는 실용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이념에 빠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이제 실용을 중시를 하면은요, 실용을 중시하는 분들은요, 본질을 보시게 됩니다. 본질을 보시게 되면은요, 나한테 최적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중국 사람들이 평소 살면서 느끼는 만족감이라든지 어떤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제가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이런 거는 좀 중국한테 배울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제가 이제 중국하고 이제 20년 넘게 관계를 맺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살고도 있고, 중국 사람하고 결혼도 해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적으로도 중국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그런 상황에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께서는 굉장히 듣기 거북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고개가 끄덕거려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제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